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김장길입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 부교수로 있고요. 이번에 2020년도 서울 캠퍼스타운 지원 사업 중에 SNU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맡게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시제품 제작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시제품 제작의 이해, 그 중에서도 재료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강좌를 1편부터 들으신 분들은 뭐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 강좌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 부교수로 있고요. SNU 공학 컨설팅 센터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그런 이제 기관에서 기술 컨설팅과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보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메이커 스페이스인 SNU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시에 창업자 여러분들께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창업교육 채널인 MNL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제 학력과 이력에 대해서는 이제 하단부에 나온 이 사항과 같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바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저희가 이번 올해 2020년도 캠퍼스타운 지원 사업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의 그 특강에 대한 목차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회차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제품 기획과 시제품 제작이라는 주제로 이미 진행을 한 바 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시제품 제작 이해, 그 안에서도 이제 재료, 소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공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다음번 3회차에서는 이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종류의 쾌속 제작 기술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조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매뉴팩처링, 제조라고 하는 거는 각종 공업용 재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해서 필요한 치수와 모양의 기계나 기구 혹은 장비들을 제작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것도 뭐 어쨌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이 제조라고 하는 것에 아주 교과서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이 제조의 정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이 뭔가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기존에 있던 재료를 깎아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찰흙같이 이렇게 주물주물 만들어서 모양을 성형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3D 프린터처럼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뭐 각각의 재료들을 이용해서 뭐 이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깎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공구를 이용해서 깎을 것이냐, 레이저를 이용해서 따낼 것이냐, 혹은 뭐 다른 어떤 용법을 이용해서 따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제조 공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현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조 공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들만 찾아서 나열을 해봤을 때 벌써 이 정도나 되는, 도저히 셀 수 없는, 읽기도 싫은 정도의 수많은 제조 공정이 있습니다. 각각의 제조 공정이 기본 원리부터 사용하는 방법, 용도, 목적까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과연 이 중에서 어느 정도나 많은 제조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각각의 기술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이 기술은 이런 원리로 가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뭐 이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조건을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되고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고 뭐 어떤 환경이 필요하고 소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각각의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티뉴어스 캐스팅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캐스팅이라고 하는 주조공법의 대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 획을 긋고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뭐 태핑이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태핑이라는 공정 자체는 알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 태핑이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장비 셋업을 해서 막 실험을 하고 막 최적화를 시키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하물며 전문가들조차도 자신의 영역 말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각각의 가공 기술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이 생산 공정 전체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각의 이제 그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그런 장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쨌든 저조차도 이런데 여러분에게 그럼 이 공정들을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실제로 제조 공정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떤 소재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겪을 여러 가지 이제 돌발 상황들을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시제품 만들기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딱 이제 들었는데 아니 이건 뭐 무슨 소재는 어떻고 무슨 소재는 어떻고 뭐 어떤 공정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게 듣다 보면은 되게 재미도 없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소재 강의가요. 실제로 저희 전공 분야에서는 한 학기 강좌예요. 한 학기 강좌. 한 학기 내내도 뭔 소리인지 다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1시간 정도의 짧은 강좌 안에 보고 모든 걸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사실 그리고 창업을 하려고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지 뭐 소재 뭐 어떤 공학, 재료 공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아니 나는 이거 창업하러 왔는데 꼭 내가 이거 재료 알아야 됩니까? 정말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뭐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창업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외주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돈입니다. 돈. 어찌됐건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고 그 시행착오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그런 자금이 있다면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원하는 거 그린 다음에 만들어 던져주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돈이 없잖아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이 안에서 최소한의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당연하고도 지극히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이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거든요. 적어도 여러분이 재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 정도만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적어도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전문가랑 얘기할 때 조금은 더 시간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소재의 범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혼동 같은 걸 덜 해줄 수가 있죠. 물론 여러분이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전문가가 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돈 받고 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틀에 대해서 힌트 정도는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전문가가 여러분의 제품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미처 설명하지 못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놓친다 그러면 전문가는 자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든 시행착오는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에서 시행착오라고 하는 거는 항상 비용과 시간과 자원과 노력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렇게 그 뭐냐 아주 아름다운 아주 풍부한 자원과 자금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창업자라면은 어쨌든 이 비용과 시간과 자원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제조 공정과 소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정도는 하고 있는 게 좋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료를 선정하는 게 결국에는 오늘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재료는 뭘까요? 대부분 재료를 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플라스틱으로 해주세요. 플라스틱 안에서도 뭐 ABS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ABS를 해달라고 하면서도 ABS가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로 해주세요. 이게 좋아 보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인체에 그렇게 이롭지는 않은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걸 뭐 이제 뭐 주방용품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그나마라도 있는 건 다행인데요. 거의 대부분은 소재에 대한 이해도는 없고 컨셉만 있습니다. 이 컨셉이 뭐냐? 어떤 재를 원합니까? 일단 가벼워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심미적으로도 좋아야 되고 다루기도 쉬워야 되고 싸야 됩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예쁘고 다루기 쉽고 저렴한 재료. 이렇게 완벽한 재료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뭡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어떤 재료든 뭐 가볍고 튼튼한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보통 그럼 예쁘지 않거나 다루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대체로 비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상적인 물질을 어떻게든 찾아낸다 그러면은 글쎄요.
굳이 찾는다 그러면 있긴 있어요. 어디에 있냐? 전설 속에 있습니다. 전설 속에. 여러분 그 환타지 영화 아시죠? 그 뭐 호빗이나 아니면 저 뭐냐 반지의 제왕 이런 데 보면은 그 미스릴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가볍고 높은 강도를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예쁜 그런 이제 재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거기 엘프들이 만드는 그런 이제 재질이라고 하죠. 미스릴이라고 하는 현존하지 않는 그런 소재고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심지어 그 환타지 소설 안에서도 이 미스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싼 재료예요. 그러니까 싸지는 않다는 거죠. 자, 반대로 현존하는 제품들 중에서 그래도 가볍고 튼튼하고 예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게 여기 나온 이 티타늄이라고 하죠. 이 소재가 그래도 가볍고 튼튼하고 예쁜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다루기가 정말 정말 어려워요. 탄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보통 한번 이거를 이제 내가 뭐 좀 이렇게 쾅쾅 쳐가지고 두들겨서 뭘 만들겠다 그러면은 쾅 치면은 그 침만큼의 50%가 다시 되튕겨서 올라오는 그런 엄청난 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깎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다루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제품 지금 이게 지금 이제 티타늄 코팅이 된 칼이거든요. 티타늄이 정말 다루기 쉽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은 이 칼날 통째로 티타늄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코팅만 했잖아요. 코팅만. 왜 그렇겠어요? 깎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날로 만들면 너무 비싸지는데 칼 한 자루 만들자고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부을 수는 없으니까 코팅만 한 거죠. 근데 이 티타늄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코팅감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강도나 절삭력이나 이 내구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도 현존하는 가볍고 튼튼하고 예쁜 재료기는 하다. 근데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고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애초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전제조건에 깔아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한정돼 있죠.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 내가 최우선적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취하려면 그냥 그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소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얼마나 튼튼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뭐 한 요 정도 튼튼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보다 튼튼하면 좋겠어요. 뭐 아니면은 얼마나 가벼우면 좋겠습니까? 요 정도 크기 한 요 정도 가벼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구체적인 수치나 어떤 범주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물론 이게 사실은 이것도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렵진 않은데 일반적인 공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재료를 선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물리적 성질 중에서는 뭐 밀도나 열전도성, 전기 도전율, 뭐 기계적 성질 중에서는 뭐 내축격성, 내피로성, 내마모성 이런 것들, 뭐 가공성에서는 뭐 주조가 좋냐, 절삭이 좋냐, 용접이 좋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용어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거 용어 설명하려면 이것만 해도 정규 교과목에서 한 2, 3주 정도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기본적인 그 소재에 대한 지식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싶으면은 일단은 제가 용어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특성의 소재인가. 그럼 일단 첫 번째 얼마나 가벼워야 되는가. 비중에 대한 거예요. 똑같은 크기에서 어떤 건 되게 가볍고 어떤 건 무겁잖아요. 같은 크기 대비 얼마나 가벼워야 되는가. 그거 좀 상대적인 기준으로 뭐 이게 쇠보다는 가벼워야 된다. 이런 종류의 느낌이 좀 있어야 되고요.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가. 똑같은 형상의 똑같은 크기에서 어떤 소재 대비 이게 조금 더 강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얼마나 저렴해야 되겠는가. 뭐 이건 뭐 견적 나오면 아는 거니까 뭐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자체의 특성이 되게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 투명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기를 잘 통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전기를 절대 통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종류의 이제 문제점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이게 이제 강의잖아요. 강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어디 가가지고 아 뭐 사람 잘못 얘기했을 때 이렇게 호구 잡히는 눈탱이 맞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재료의 성질 정도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비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정의는 얘기 안 할게요. 이게 뭐 같은 부피 대비 뭐 물의 무게가 똑같은 걸 일로 잡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넘어가지고 부피 대비 무거운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 펜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똑같은 펜도 이렇게 이제 가벼운 게 있고 어떤 건 굉장히 묵직한 게 있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가벼운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소재인데 철로 만들면 더 무거워질 거고 스티로폼으로 만들면 더 가벼워질 거고, 요런 이제 상대적인 똑같은 부피 대비 얼마나 무겁냐를 따지는 게 이제 비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도라고 하는 건 단단한 정도인데, 경도와 강도를 같이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경도가 높다, 강도가 높다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경도는 딱딱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먹으로 탁탁탁탁 두들겼을 때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이거 치면은 내 손이 부러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경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딱딱딱딱 두들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는 힘을 줬을 때 얼마나 이게 질기게 부러지지 않고 잘 버티느냐, 조금 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겁니다.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좀 힘들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경도가 높은 것들은 강도도 높은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철봉 같은 거 보면은 철봉은 경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다른 제품 대비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게 좀 휘잖아요. 이렇게 흠집이 가고. 그런데 대신에 얘는 쉽게 끊어지거나 부러지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강도가 높은 재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머그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되게 단단하거든요. 근데 바닥에 딱 떨어지면 이게 휘는 게 아니고 팍싹하고 깨버리죠. 이런 것들이 좀 경도가 높은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열팽창 개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 열 받으면 이렇게 조금 늘어나잖아요. 그 이제 많이 늘어나고 조금 늘어나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물성치가 있습니다. 이 비열은 뭐냐면은요. 이제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쭉 어떻게 더 빨리 뜨거워지냐 덜 뜨거워지냐는 그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비열이 크다 그러면은요. 똑같은 열을 가해도 온도의 변화가 좀 적고요. 비열이 작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열을 가해도 온도의 그 폭이 좀 줄어드는데요. 온도의 폭이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기름하고 물 같은 걸로 보통 많이 설명을 해요.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불을 붙이기 시작해서 냄비에 물을 발아놓고 이제 끓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물이 부글부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양의 기름을 넣고 거기다 불을 이제 가열하기 시작을 하면은 실제로 그 물이 끓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비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름이 비열이 작은 거고 물은 상대적으로 비열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숫자상으로 몇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뭐 1kg의 물을 뭐 얼마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비열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거에 그냥 의미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성. 이 탄성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스프링 같은 거 이렇게 쭉 당겼다가 놓으면은 다시 돌아오는 성질. 근데 이 탄성과 반대되는 게 소성이에요. 그러니까 탄성과 소성은 반대쪽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소성은 뭐냐면은요. 누르면 그대로 있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탄성이 있는 건 소성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탄성하고 소성은 그 단어 차이인 거고 보통 대부분의 물질에는 산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혼재해 있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밀가루 반죽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제 열심히 치댄 다음에 거기에다 주먹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은요. 딱 누른 그만큼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다시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변형이 일어난, 즉 소성의 영향을 받아서 변형은 일어났지만 일부 탄성이 남아있던 게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탄성하고 소성은 반대되는 성격이지만 하나의 물질에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성과 전성이 있는데 요게 이제 치과에서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특성이거든요. 금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금속 같은 거 놓고 망치로 땅땅땅땅땅땅 두들기면은 이렇게 넓게 펴져요. 그 펴지는 성질이 전성. 연성은 뭐냐면은 펴지는 거 말고 이렇게 쭉 늘리면은 그게 쭉 늘어나는 게 연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성이 좋은 애들이 전성도 좋아요. 또 전성이 좋은 애들이 연성도 좋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위에서 눌러서 2차원적으로 펼치는 거하고 한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1차원적으로 늘어나는 건 조금 그 운동의 방향성이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요. 실제로 연선 정성이 다른 그런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취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잘 깨지는 성질. 아까 말씀드린 머그컵, 유리 같은 거는 이게 바닥에 탁 떨어뜨리면은 팍싹하고 깨지잖아요. 경도는 굉장히 높은데 잘 깨지죠.
약간 이런 성질들을 이게 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취성의 반대는 연성과 전성 쪽, 특히 이제 연성 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늘어나는 애들은 잘 깨지진 않아요. 어디 부딪히면 그만큼 변하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내구성, 잘 이제 버티는 성질, 그 다음에 내 마모성,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제 잘 이렇게 마모가 안 되고 잘 이제 원형을 유지하느냐, 뭐 내열성, 열에 얼마나 잘 버티냐, 내 부식성, 뭐 화학약품이 얼마나 이제 강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냥 그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만 찾아봐도 나오니까 그때 그냥 조금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재료 선정의 딜레마가 있어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단단한 재료, 좀 더 정확하게 딱딱한 재료, 경도가 높은 재료는요 깨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먹을 것 같은 거는 그 세라믹 같은 재질은 굉장히 경도가 높은데 깨지기가 쉬워서 뭔가 이 깨지지 않는 그냥 좀 힘을 한쪽 방향으로 받으면서 굉장히 오래 버텨야 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재질인데 또 경도도 되게 높아서 마모도 잘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충격이 오거나 팍팍팍팍 쪽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쓸 수가 없어요. 강도가 높은 재료는 변형될 수 있다. 이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세라믹이 아닌 다른 이제 쇠파이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조물을 만든다 그러면 그건 잘 깨지지는 않아요. 애지간히 특이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깨지지는 않는데 변형이 잘 됩니다. 외부에서 힘이 나오면 이게 조금 찌그러지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제 영향이 있을 때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는 그런 제품에는 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경도나 강도가 높은 재료들은 거의 대부분 무거워요. 흔히 이제 비중이 크다, 뭐 비강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경도 강도 높은 애들 아까 얘기한 뭐 쇳덩어리나 아니면 이제 세라믹 같은 진흙 같은 찰흙 같은 건데 이제 굳힌 찰흙이죠. 근데 이런 재료들은 대체로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야, 이 경도와 강도가 높으면서 가벼운 재질이 없을까 이런 것들 많이 찾는데요. 사실 뭐 알루미늄 같은 게 그런 접점에 있는 되게 좋은 금속이라고는 하는데 알루미늄도 사실은 경도나 강도가 그렇게 또 금속이라서 높긴 하지만 금속치고는 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경금속 계열에서는. 그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도 강도가 높으면서 가볍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티타늄. 타이타늄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얘는 또 이제 비싸니까 함부로 쓰긴 또 힘든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탄성이 큰 재료는 소성 가공이 어렵다. 이건 이제 제가 아까 티타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탄성이 크다는 거는 쉽게 변형이 되지 않고 변형이 있어도 원래대로 복원되는 굉장히 우수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걸 두들겨서 뭘 만들려고 쾅 하고 두들기면은 그만큼 이제 반대로 튀용 하고 튕겨 나오는 그런 종류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소성이 큰 재료, 잘 변형이 되는 재료는요 되게 물러요. 무르면은 절삭 가공이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깎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칼을 가지고 이거를 깎는데 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감자나 오이 같은 거 썰 때는 탁탁탁탁탁 썰면 딱딱딱딱 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두부나 아니면은 뭐 계란말이 같은 되게 좀 질척질척한 재료를 썰게 될 때는 아니면 생선 같은 걸 썰게 될 때는 고기나 이런 거 썰 때는 딱 썰었을 때 얘가 막 찔쩍찔쩍거리면서 이 칼날에 막 들러붙게 되죠. 그런 현상이 금속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성이 큰 재료는 깎을 때는 되게 잘 깎여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칼날에 막 그런 찌꺼기들이 막 붙고 막 이래요, 칩들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도가 높은 재료, 되게 딱딱한 재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삭 가공할 때 달라붙진 않는데 가공성이 나쁘죠. 왜냐하면 딱딱하면 보통 마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장치에 있는 그 가공 장비에 있는 그 툴을 굉장히 마모를 잘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툴을 계속 여러 번 교체를 하면서 써야 되니까 이제 비용 소모가 굉장히 막대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찾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합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런 그 모순점을 확실하게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수 소재들이 일부 있거든요. 100%는 아니지만은 내가 원하는 스펙을 한 7, 80%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특수 소재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얘네들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료를 조금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뭐 그냥 쇳덩이, 플라스틱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자연상에 존재하는 재료는 재료과학의 관점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금속이라는 게 있고요. 비금속이라는 게 있고 말 그대로 금속인 것과 금속이 아닌 것. 그리고 이 신소재는 사실은 금속인 것도 있고 비금속인 것도 있고요. 뭐 말 그대로 새로운 소재니까요. 근데 어떤 것들은 금속하고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이제 신소재 쪽은 우리가 금속 비금속으로 완전히 포함시켜서 쓰기에는 특징 자체가 조금 날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별도로 보통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금속에서는 철 Fe2라고 하는 게 들어간 철강 재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류인 비철 금속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금속은 무기질과 유기질로 나눠지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무기재료와 유기재료의 차이는 그 안에 성분상으로 탄소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유기재료가 되고요. 탄소가 없고 다른 성분으로만 돼 있으면은 무기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무기재료는 세라믹 계열들이 많아요. 뭐 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이 신소재까지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정도면은 사실은 그 특정 소재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개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금속 재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고요. 이거를 아마 뭐 문과 나오신 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화학 시간에 한 번쯤은 봤을 법도 해요. 되게 그 지겨운 주기율표인데요. 이제 자연상에 존재하는 121가지의 원소를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이 원소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 가로로 있는 걸 주기라 그러고 세로가 있는 걸 족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제가 주기율표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에서 금속만 짚어드릴게요. 금속이 대충 어느 정도냐면은요. 요 3번 여기에서부터 대략 시작이 돼가지고 코발트, 니켈, 아연 정도까지를 딱 타고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라인을 거치는 요 좌측에 있는 좌측 하단부에 있는 얘네들이 일반적인 이제 금속의 성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금속 이외의 부분이 이제 비금속 성향인데요. 이 비금속 성향 안에서도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두 개들,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수순 좀 예외적인 건데 얘네들은 우리가 금속도 비금속도 아닌 이제 기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비금속 재료다라고 보시면은 거의 맞아요. 거의 맞는데 제가 이걸 정확하게 칸을 내려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재료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그냥 딱 요건 요거다 요건 요거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애매모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속이 대관절 무엇이건데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라고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금속이 뭐냐 그러면은 주기율표, 아니 정의가 있어요. 주기율표상으로 이제 왼쪽에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 미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성질을 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뭐 금속의 정의를 배우기 위해서 온 건 아니니까 그냥 금속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이 금속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금속은요 상온, 즉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온도에서 고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딱딱한 덩어리로 돼 있죠. 유일하게 고체가 아닌 애들이 수은이에요. 수은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마이너스 38.9도기 때문에 실제로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뭐 사실 이 정도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과학 시간에도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뭐 일반 과학 상식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상기시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은 같은 경우는 뭐 통상적으로 중금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접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수은을 실제로 접해서 뭘 만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미 중금속에 상당히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 보셔야 되는, 사실 병원에 가도 딱히 답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대다수의 금속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보는 금속은 온도계 제외하고 수은 온도계 제외하고 다 고체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정한 결정 구조를 지닌다. 이거만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금속은 불투명하다. 빛을 통과시키지 않고 오히려 광택, 즉 빛을 좀 반사시키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울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청동 같은 제품을 굉장히 높게 광을 내 가지고 거기로 이제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 용도로 썼다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금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도가 높고 경도가 높은 금속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연성하고 전성이 비교적 다른 거 대비 뭐 세라믹이나 이런 거 대비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망치로 뭔가를 두들겨서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공이 굉장히 용이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을 잘 통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라이터나 이런 걸로 한쪽으로 이렇게 달구고 있으면 그 열이 사방으로 이렇게 조금씩 퍼져 가지고 이제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열이 굉장히 이제 열 전도성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도 잘 통하기 때문에 정전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금속, 경금속 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금속,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 철이나 구리나 낙 같은 중금속. 여러분 그 중금속이라 그래서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비중 4를 기준으로 해서 4보다 높은 철이나 구리 같은 것도 다 중금속이에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경우에는 몸에 들어왔을 때 그대로 축적이 되면서 어떤 심각한 질환을 야기한다 그러면 철이나 구리나 납은 빼고요. 철이나 구리 같은 건 뭐 먹어서 좋을 건 없는데 그래도 뭐 여기 나와 있는 납이나 수은 같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다 이 정도 개념이고요. 어쨌든 비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대다수는 비중이 큰 편이고 경금속도 사실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 같은 그런 소재들 대비해서는 비중이 낮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강도와 경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이제 금속마다 워낙 성격이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특성을 하나로 딱 압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서로 다른 금속들을 섞어서 요 강도가 높은 금속과 뭐 경도가 높은 금속을 섞어서 한쪽을 좀 떨어뜨리는 대신에 다른 한쪽을 보완하는 이런 이제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합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좀 대표적인 금속 재료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철강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이제 철강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보시는데 원래는 철하고 강이 다른 물질이에요. 그래서 철과 강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철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건 이제 강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영어로는 아이언하고 스틸로 나누는데 사실 이것도 좀 정확한 분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수하게 그 Fe라고 하는 철의 원소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중의적으로 쓰이긴 하는데 뭐 어쨌든 이 철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가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사용을 해왔고 또 굉장히 필수적이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것들이고요. 또 다른 금속 재료 비해서 강도 높고 경도 좋고 뭐 인성이나 전성, 연성 이런 거 굉장히 좋아서 또 이제 열 처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선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금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그 아까 철하고 강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철이라고 하는 거는요. 순수하게 100% Fe라고 하는 그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철은 존재하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자연상엔 존재하지 않고 자연상에 존재하고 있는 철광석을 끄집어내서 그 철광석을 정제를 하면 순수한 형태의 철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 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무르고 기계적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일반적인 금속 재료로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게 녹듯 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보는 철은요, 순수하게 보는 순철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 주변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여러분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철에 이제 몇 가지 성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가장 이제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게 탄소입니다. 이 탄소 C라고 하는 거죠. 원소기호 C로 표현되어 있는 이 탄소라고 하는 게 철이랑 섞이면은요, 철에 어떤 성질을 부여하냐면은 강도와 경도를 조금 높게 하고요. 그 중에서도 경도를 조금 높게 하고 상대적으로 약간 이 탄소라고 하는 게 흑연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그 루브리컨트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진동이나 이런 거를 좀 흡수하는, 그러니까 금속인데도 약간 진동을 흡수해주는 그런 이제 영향을 조금 주기는 해요. 약간 윤활제 역할로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철과 강, 철과 강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완전 순수한 상태의 순철은 0.01% 밑에 한 10,000분의 1 정도 밑에 순도를 가진 걸 우리가 순철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정도 이상 탄소가 함유되어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탄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흔히 생각하는 뭐 10% 20%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 들어가 있는 철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때 완전 다른 물질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거는 이제 주철이라고 해서 한 2% 정도, 2.11% 이상 정도 되면은 이제 주철, 좀 깨지기 쉽지만 상대적으로 딱딱해지고 뭔가 조금 그 뭐냐 구조적인 그런 데 쓰이는 게 주철. 그다음 이제 2%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 우리가 이제 스틸, 강이라고 얘기하는데, 강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철의 소재가 질겨지고요. 쉽게 깨지지 않고 뭐 이런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그 딱딱하고 좀 깨질 수는 있지만 뭐 쉽게 변형이 되지 않으면 좋은 그런 재료에 쓰여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스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 그냥 철봉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철봉. 예. 그러니까 철봉이나 그런 환형으로 되어 있는 혹은 각으로 되어 있는 그 쇳방망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강계열, 스틸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강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봐도 잘 안 부러지고 되게 질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는 가공을 할 때 두들겨서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강 덩어리를 깎아 가지고 만드는 이런 이제 성질을 갖고 있고, 용접도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탄소라는 불순물이 없으니까 녹여가지고 잘 붙는 거죠. 반대로 이제 주철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가마솥 생각하면 돼요. 다행히 요즘에는 집에서 쓰는 가마솥도 나와가지고 한 번쯤은 이제 보셨을 거고, 그것도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삼겹살 먹으러 가면 이게 소뚜껑 삼겹살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솥 같은 것들. 이게 딱 보면은 그냥 그 묵직한 게 휘두르면은 사람도 때려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고요. 주철 제품 중에 되게 유명한 거는 주방용품 중에 르크루제 같은 이런 프랑스 제품들이 이제 주철이에요. 굉장히 무겁고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는 주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녹여가지고 센 물을 부어서 이제 틀을 만들어서 뽑아내는 이런 이제 주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깎아서도 조금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주조로 덩어리를 만들어서 깎아서 마무리를 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접을 하려고 녹이면은 녹고 붙는 과정에서의 탄소라는 불순물 때문에 용접이 잘 안 돼요. 머릿속에서 흑염 같은 게 섞여 있으니까 잘 안 붙겠구나 이렇게 상상하시면 거의 맞다는 거죠. 뭐 기계적인 성질로 보면은 강은 이제 강도하고 경도가 높고, 주철은 이제 경도는 높은 편이지만 취성이 굉장히 커서 잘 깨진다. 쇠가 깨질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정말 단단한 쇳덩어리인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쩍 금이 가가지고 안에 허연 이런 속살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쇠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인터넷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취성이 약한 주철 계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철이라는 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속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지구량의 보존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취도 쉽기 때문에 철광석으로 채취해서 좀 이렇게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 과정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사용량은 굉장히 많은 그런 재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금도 용이하고 사용 범위가 넓어서 정말 많이 쓰이는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합금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아까 제가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거죠. 녹이 잘 쓸지 않는 건데요. 요게 이제 크롬 함량이 한 12% 이상 정도 되면은 녹이 잘 안 쓰는데요. 이게 일종의 페이크예요. 그러니까 크롬을 섞어서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녹이 전혀 안 쓴다 이게 아니고요. 크롬이 섞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철이 녹슬기 전에 크롬이 먼저 녹이 쓸어요. 얘가 먼저 쓸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피막을 형성해 가지고 그 철이 녹이 쓰는 그 현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그 소재의 어떤 그 특성을 이용한 페이크 같은 건데, 어쨌든 뭐 겉으로 볼 땐 녹이 쓸질 않으니까요. 다만 이제 철이라고 하는 요소를 녹이 안 쓸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냄비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주방용품들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뭐 습기에 너무 노출이 되고 뭔가 흠집이 많이 가 있는 상황에서는 녹이 쓸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철이 아닌 금속들을 모두 비철 금속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오늘 중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구리.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선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구리는 일단 전기와 열 전도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제 전선에서 이제 그 전기나 열 전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이제 전도를 한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광택과 귀금속 쪽의 성질이 우수하다, 이거를 다들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아니 전선으로 쓰이는 소재가 뭐 귀금속 쪽의 성질이 있어 그러는데, 원래 금하고 제일 많이 섞는 게 구리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그 24K라 그래가지고 순금을 제외하면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18K, 14K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구리랑 섞어가지고 그런 금색을 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뭐냐 약간 백금이다라고 해가지고 14K인데 약간 흰색 빛나는 금 그런 것들은 이제 구리가 아니고 니켈이나 이런 걸 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리도 녹이 안 쓸진 않는데 그래도 단독으로는 비교적 그 산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녹이 덜 쓰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고 전성과 연성이 우수해서 가공하기도 되게 좋다. 그리고 구리의 대표적인 이제 합금은 황동과 청동이 있는데요. 이제 황동은 구리와 아연을 섞은 거고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황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계적인 구조물에 많이 쓰이고요. 청동 같은 경우는 황동보다 조금 비싼데요. 그 구조물 같은 데도 쓰이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좀 기계적인 구조나 내구성을 요구하는 그런 기계 부품에 쓰여서 요즘에 여러분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청동을 보는 거는 무슨 뭐 컵이나 이런 장식품이 없으면 뭐 좀처럼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합금들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이거 보통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많은 금속이 뭐냐라고 하면은 알루미늄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철이나 아니면 구리 대신해서 더 많이 쓰였어야 정상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알루미늄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모든 금속들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모아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속들을 뽑아낼 때는 광석을 뽑아내서 그 안에서 뭐 녹여내든 뭔 짓을 해가지고 뽑아내는데요. 이 알루미늄이 재련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때는 알루미늄을 재련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전기를 투입해가지고 하는 그 전기분해 방식으로 재련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한때는 이 알루미늄 재질이 은보다도 비싸서 귀족들은 알루미늄 재질로 된 그런 이제 식기를 쓰고 평민들은 은으로 된 식기를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왔던 옛날 중세 시대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좀 반대죠. 오히려 은은 그 독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족층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고 알루미늄 이제 치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식기로는 많이 안 쓰고 있죠.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것도 웬만하면 이제 음식물에 가능하면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은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중이 2.7% 정도로 좀 작은 편이고요. 녹는접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전성과 연성이 우수한데 알루미늄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일단은 매장량이 많고 좀 구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그 내부식성 화학약품에 건지는 게 견디는 게 스테인리스 스틸이냐 구리 대비해 가지고 가장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녹이는 물론 그런 그 애칭액도 있지만 화학 용액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화학액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치밀하게 그 녹이 안 쓰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요. 뭐 원리는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제 표면이 굉장히 빨리 산화가 돼서 피막을 형성하는데 그게 워낙 촘촘하게 형성이 돼서 그 밑으로 이제 그런 다른 그 산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산소나 이런 것들이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구리보다는 이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구리보다는 굉장히 미세한 전극을 만드는데 용이해가지고 열전도성이나 전기전도성이 구리에 비견될 정도로 우수한데 평소에는 이제 그 구리를 가지고 전선 같은 걸 만들지만은 굉장히 미세한 마이크로 나노 테크놀로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전극을 만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루미늄을 이용한 대표적인 합금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구리와 마그네슘을 합친 두랄루민 같은 게 있고요. 두랄루민은 흔히 보진 않은데 뭐 이제 스키나 아니면은 스키는 요즘 탄소 섬유로 만드네요. 이제 텐트나 이런 거 만들 때 안에 금속 소재로 굉장히 잘 휘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두랄루민 소재인데 뭐 구조가 굉장히 좋고 뭐 연성도 좋은데 문제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각도로 쓰이진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드로날륨은 좀처럼 못 볼 거예요. 이거 마그네슘에 섞어가지고 만든 이제 금속인데 이것도 좀 약간 희귀한 좀 그 합금 쪽이라서 흔히 이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 재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넘어갔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가 무기 재료와 유기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유기 재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 재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탄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기재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유기재료와 무기재료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은요. 불에 태워보면 알아요. 불에 태웠을 때 까맣게 뭔가 재 같은 게 나오면서 막 그냥 연기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 탄소 재질
탄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는 탄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면은 탄소가 들어가 있는 유기재료라 그러면은 대충 맞습니다.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되게 성질 좋은 거는 불 붙여도 잘 안 타는 애들도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백날 불 붙여도 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종이컵 같은 건 불 붙이면 타잖아요. 머그컵은 백날 불 붙여도 얘가 탈 일은 없거든요. 좀 그 뭐냐 라이터 불에 의해서 끄슬리기는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무기재료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재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러분이 흔히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 계열이에요. 플라스틱은 공통적으로는 굉장히 가볍다, 튼튼하다, 그리고 전기 절연성이 높다. 그렇지만 열에는 약하다. 그리고 뭐 가공성이 좋고 가격이 좀 싸고 또 이제 색채를 내기가 좋고. 근데 화학약품에는 조금 이제 굉장히 약한 편이고 뭐 이런 장단점이 되게 혼재해 있는 그런 재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통상적으로 플라스틱은 우리가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열 가소성 수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건 그 내부의 구조나 특성에 따라서 크게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그 성향으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뭐 어떤 뭐 구조가 다른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그 안에 그 수지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를 구성하고 있는 안에 탄소들의 연결고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 탄소라고 하는 소재가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있는 일종의 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실 같은 구조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이제 열을 가해 가지고 이제 열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엉켜서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굳어져 있다가 말랑말랑해지면은 이 선들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실타래 뭉쳐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 얘들이 이제 녹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더 가하면은 어느 시점에 이제 더 이상 이 고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이 탄소가 타가지고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까맣게 타는 거예요. 근데 까맣게 타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랑말랑해집니다. 열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열을 가하면은 소송의 특성, 즉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열 가소성 수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폴리에틸렌 아니면 이제 우리 페트라고 하는 거 PET, 뭐 그다음에 PVC, PP 이런 게 있습니다. 열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가소성 수지와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지만은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이제 열 가소성 수지 외에 이제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자잘한 이런 이제 연결고리가 더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타래처럼 막 이렇게 엮여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있다 그러면 열을 가해도 얘들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이제 풀어지는데 얘는 그 엮여 있는 상황에서 안에 있는 것들끼리 붙어 있다 보니까 열을 가하면 이게 말랑말랑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열경화소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 열을 더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고리가 끊어지면서 그냥 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이건 열가소성이냐 열경화성이냐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은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라이터풀 한번 갖다 대보세요. 이게 막 쪼그라들면서 막 말랑말랑해지다가 까맣게 타기 시작하는 건 100% 열가소성. 근데 만약에 딱 대놓고 있는데 얘가 타진 않고 점점 뜨거워지다가 꺼멓게 되면서 그냥 막 역한 냄새를 내면서 내보내는 건 열경화성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열 경화성 같은 경우는 가소성처럼 녹여가지고 뭐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열 경화성은 만들 때도 그 원액이 있고요. 그걸 경화시키는 경화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내가 이 열 경화성 수지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틀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원래 원액과 경화제를 섞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굳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일단 만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되돌아가질 않아요. 망쳤으면 그대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열 가소성은 망쳤어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녹여서 다시 쓸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실제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한번 망쳤다 그러면 그 안에 이미 뭐 채색도 들어가 있고 색소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녹여서 다시 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실제로.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차이는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열경화소 수지는 뭐 이제 에폭시 수지나 아미노 수지, 페놀 수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순간 접착제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경화제가 따로 있진 않지만 그 뭐냐 이렇게 공기 중에 딱 노출이 되는 순간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안에 있었던 그 솔벤트가 날아가면서 휘발성 용제가 날아가면서 굳어버리는 대표적인 열 경화성 수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것도 역시 태워보면은 말랑말랑해진 게 아니고 그냥 타버리죠.
그 순간 접착제도 대표적인 열광해성 수지고요. 아까 얘기한 경화제 같은 케이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그 믹스앤픽스라 그래가지고 저 뭐냐 고체로 된 찰흙 덩어리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안에 있는 심하고 바깥에 있는 거 섞으면은 뜨끈뜨끈해지면서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대표적인 열광합성 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사기처럼 돼서 주사기 두 개로 돼 있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쪽에 다른 액체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섞어가지고 나가는 그것도 대표적인 열 경화성 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열 경화성 수지는 환경에 친화적이진 않아요. 대부분의 플라스틱도 환경이 친화적이진 않는데 특히나 이 열 경화성 같은 경우에는 원액 자체가 조금 너무 치명적이라 좀 그런 것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플라스틱 중에서 대표적인 소재를 말씀을 해드린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는 거는 이제 아크릴. 뭐 대부분 이제 그 특히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막 같은 거 치잖아요. 판때기 이렇게 투명한 막 같은 거 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아크릴 수지고요. 뭐 너무 좋습니다. 투명도 높고 단단하고 색깔 입히기도 좋고 가공성도 좋고 뭐 이제 뭐 깎기도 좋고 자르기도 좋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쓰이고 가격도 싸요. 근데 잘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얇은 판때기 같은 건 거의 다 아크릴로 보시면 되는데 정말 잘 깨져가지고 금이 짝짝 가기 때문에 강도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세탈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보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그 여러분이 시제품 만들 때 그 절삭가공기 같은 그런 삼축 머신에 들어가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은 삼천으로 막 깎아 가지고 그런 형태를 만드는데 쓰이는 거예요. 색깔 자체는 약간 유백색이라 그래 가지고 약간 희끄무레 하면서 약간 그 반투명한 그런 인제 수지인데요. 반투명한 느낌의 수지인데 겉으로 보면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요. 근데 이게 기계적 특성이 워낙 좋아 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깎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은 이제 어떤 기계 부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BS는 그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는 그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 아크릴 같아 보이는 반딱반딱한 재질을 제외한 나머지가 싹 다 ABS라고 보시면은 거의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약병이나 이런 말랑말랑하다 투명한 병들은 뭐 페트도 있고 뭐 PP도 있고 P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뭐 리모컨이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애들 장난감 같은 데 쓰는 약간 불투명하게 색깔 들어가 있는데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거의 그냥 99% 이상이 이제 ABS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장점은 뭐 이제 높은 충격 저항성,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굉장히 강도가 우수하고 가공성도 좋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녹이는 과정에서 좀 유독가스가 나와서 뭐 조금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닌데 뭐 그래도 이제 공장에서는 굉장히 컨트롤 잘해가지고 저렴하게 이제 양산을 할 때 많이 쓰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D 프린터에서도 ABS를 쓸 수 있는 그런 프린터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아마 여러분이 접근하는 메이커스페이스에서 ABS를 3D 프린팅에 쓰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도 써보니까 조금씩 공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3D 프린터에서 ABS는 아예 도입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쓰는 게 가능은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이 PLA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가끔 가다가 여러분 저 뭐냐 어디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매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 스푼 주는데 이 스푼은 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천연 뭐 녹말 스푼으로 뭐 그냥 그 환경에 그 땅바닥에 묻어도 그대로 녹아서 없어지는 생분해성 수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빨대가 됐건 포크가 됐건 숟가락이 됐건 그런 게 싹 다 PLA라고 보시면 됩니다. PLA라고 하는 거는 옥수수 전분하고 사탕수수에다가 약간 화학적인 제재를 가해가지고 이제 단단하게 굳혀서 만든 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인체에 무해하고 뭐 가공성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몸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 옥수수 전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뭐 탕수육이나 이런 요리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녹말을 녹여가지고 묻힌다고 그렇게 딱딱하게 굳진 않거든요. 그냥 흐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전분을 딱딱하게 굳혔다기보다는 얘네들의 이 녹말이라고 하는 건 다당류거든요. 그 탄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풀어가지고 이제 하나로 이렇게 뭉쳐준 이제 그런 이제 화학적 제재를 들어가서 만든 약간 반인공적 수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화학적으로는 안정돼 있고 실제로 땅이 들어갔을 때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서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수지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3D 프린터에서도 3D 프린터가 대부분 열로 이제 이런 걸 녹여가지고 쓰는데 3D 프린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흔히 이제 어디를 가나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이걸로 아마 시제품을 처음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페놀하고 에폭시 같은 게 있는데 뭐 요거는 제가 설명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뭐 페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뭐 전기기구나 절연재료, 그러니까 콘센트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여요. 열에도 강하고 전기 전도성도 낮았고 그래서 절연성도 좋고 해서 쓰이긴 하는데 뭐 여러분이 흔히 보이진 않고요. 아, 그 라면 그릇 중에 그 싼 라면 그릇들 있잖아요. 다이소 같은 데 가서 파는 그런 것들은 페놀 수지로 만들어진 거 많아요. 혹은 이제 나일론 구구라 그래서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진 게 많은데 고온에 잘 버티는 장점이 있고요. 뭐 심미적으로도 좋은데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거보다는 뭐 도자기나 약간 좀 더 세라믹이나 이렇게 좀 더 고급화된 소재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그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 빈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성향들은 있죠. 에폭시 수지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접착제 계열들은 거의 다 에폭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 외에 뭐 페인트나 이런데 뭔가 달라붙는 용도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는 정말 종류가 많은데 제가 이거를 원래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분류를 했어요. 일단 여러분이 나무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 그랬을 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한 재료가 바로 얘입니다. MDF. MDF는 뭐냐면은요. 그 나무를 가공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톱밥 부스러기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미세하게 갈아가지고 그 가루를 접착제랑 섞여가지고 압착을 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표면이 매끌매끌하고 여러분 딱 보면 야 이거 나무네 그러는데 왠지 표면이 뭐랄까 그냥 매끈하고 나뭇결 하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MDF 소재예요. 약간 뭔가 가루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실제로 만져보면 가루도 조금 묻어나기도 하고 가격 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좀 튼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성도 좋고 해서 실제로 이제 저렴한 그런 가구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물이 묻으면 부풀어 올라요. 그 나무 그 입자들이 이제 조금씩 물이 붙으면 촉촉해지면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약간 그 종이에 물 묻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다시 안 줄어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보통 쓰는 그런 저렴한 가구들 같은 경우에 MDF로 많이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물 같은 거 막 흘리고 그러면 그 위에 보통 시트지나 코팅을 해놔가지고 물이 스며들진 않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제 안에 빈틈이 생기거든요. 닳아가지고 그럼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가면 거기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오릅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뭐 깎아낼 수도 없고 깎아내도 원상태로 안 돌아가서 일반적으로 저렴한 제품일수록 물이 묻으면 안 되고 물 묻으면 바로바로 닦아내야 됩니다. 합판은 뭐 다들 아시죠? 뭐 그냥 뭐 베니어 합판 이런 게 되게 유명한데요. 그냥 합판 여러 가지 얇은 판재들을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쌓아가지고 딱 하나로 뭉쳐놓은 건데 심미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합판 같은 경우에 심미적으로 좋은 합판은 되게 비싼데 얘가 강도가 워낙 세가지고요. 그 일반적으로 구조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건축이나 가구의 내장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접착제로 붙여서 만든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목 계열이 있죠. 예. 일단 원목의 특징은 뭐다? 비쌉니다. 정말 정말 비싸고요.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나무를 통째로 가져와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잘라낸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MDF나 합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나무 안에서 정해진 형상의 나무 안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원목을 잘라내는 게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원목이라고 하는 건 태생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 정말 비싼 게 하드우드라고 하는 딱딱한 나무들. 그 다음에 소프트우드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나무들인데요. 요게 이제 조금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제 하드우드는 어떤 게 하드우드나 그러면요 화렵수 계열들이 하드우드예요. 그 열대 지방에 사는 나무들은 뭐 이파리가 이렇게 넓고 햇빛을 많이 받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흔히 이제 열대 지방에 사는 뭐 호두나무, 뭐 고무나무, 뭐 월넛, 로즈우드 이렇게 좀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많이 자라는 그런 이제 원목 계열들이 하드우드인데 굉장히 밀도가 높고 천천히 자라겠죠. 딱딱하니까 되게 천천히 자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대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고급형 가구에 쓰는 게 하드우드예요. 소프트우드는 이제 뭐냐면은요. 여러분 실제로 그 인터넷 홈쇼핑 같은 데서 실제로 그 가구들 찾아보시면 원목 가구들 중에서 좀 싼 거 있어요. 그 삼나무나 아니면 이제 편백나무나 이제 소나무 같은 걸로 만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싼데요. 실제로 받아보면은 뭔가 나무가 좀 가벼워요. 가구가 조금 가볍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쫙 긁으면 거기에 이렇게 표면에 찌찌찌찌거리면서 이렇게 좀 흠집 나는 그런 가구들 있거든요. 그런 게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우드들. 치범수 계열이고 성장이 굉장히 빠르지만 밀도가 낮고 대신 이제 저렴한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가격으로 보면 MDF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합판, 그 다음에 소프트우드, 그 다음에 하드우드 이런 계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제품을 만든다 그랬을 때 나는 나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MDF에서 원목 계열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와 세라믹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유리에 대해서도 얘기하려면 하루 걸리지만은 그냥 뭐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유리는 유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리가 맞고요. 뭐 이거를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에 있다. 이제 과도하게 냉각된 액체라서 뭐 오래된 성당에 가보면은 위에 있는 액체가 흘러내려서 밑에 있는 유리가 더 두꺼운 현상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제 거짓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고요. 근데 사실은 유리를 액체로 본다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좀 있어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유리는 그냥 고체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유리 한번 만들고 나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흘러서 무슨 일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고체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재료를 이제 녹여가지고 만드는 그 일반 유리가 있고요. 뭐 저렴하고 성형도 쉽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열 유리라 그래서 안에다가 이제 조금 어떤 특수한 재질을 넣어서 이게 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좀 쉽게 깨지지 않고 열에도 잘 버티는 그런 유리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파이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거 좀 많이 모르시는데 이 내열성 유리를 처음 개발한 회사가 파이렉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 내열 유리 그럼 다 파이렉스 유리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파이렉스라고 하는 게 내열 유리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 명사로 붙었는데요. 엄밀하게는 파이렉스사에서 만든 게 아닌데도 내열 유리인 데가 되게 많고요. 이제 찾아보면 파이렉스사에서 만든 그런 유리 제품들이 또 있어요. 파이렉스라고 섞여 있어요. PYREX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펠링 PYREX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유리들이 있고요. 비싸고 좋습니다. 그리고 좀 단단하고 뭐 확실히 뭐 좋긴 한데 뭐 그것도 뭐 이제 뭐 좋은 거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쓰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석영유리라 그래서 원래 유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SiO2라고 하는 이산화규소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유리나 내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산화규소 이외에 다른 성분들이 조금 섞여 있어요. 뭐 라임소다나 이런 게 섞여 있는데 석영유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순수한 이산화규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비정질 형태의 그런 성격에 가까운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매끌매끌하고요. 다이아몬드 커터 같은 걸로 자르려 그러면 그 커터가 미끄러질 정도로 굉장히 매끈하고 단단한 유리고 일반적으로는 정말 높은 기계적 강도를 요구하는데 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석영유리가 깨지지 않는 건 아니고요. 비교적 다른 유리 대비해서는 잘 안 깨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화유리는 오늘은 좀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하려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데 자동차 유리 같은 것처럼 표면에 특수한 처리를 하면은 외부에서 충격이 들어왔을 때 그게 짝 하고 금이 가는 게 아니고 거미줄처럼 빡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강화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은요. 되게 이제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로 굉장히 오랫동안 각광을 받았는데요. 머그컵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세라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영어로 세라믹이라고 그래서 되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진흙 가지고 이렇게 뭐 반죽해가지고 모은 다음에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내잖아요, 도자기들. 그것도 다 세라믹 재질이에요. 다만 이제 요즘에는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세라믹 재질은요, 그 도자기 굽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형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어쨌든 순도 높은 세라믹 원재료를 가져다가 그 분말 형태를 이제 어떻게든 반죽을 해서 형태를 만들고 구워내는 방식으로 쓰고요. 조금 특이한 형태로는 이제 신터링이라고 해서 분말들을 한쪽에다 갖다 놓고 이제 압착을 시켜가지고 형태로 이렇게 딱 찍어내는 방식이 있는데 뭐 그거는 다음 시간에 혹시 여유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라믹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일반적으로 특징은 머그컵의 특징 생각하면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내구성, 잘 닳지도 않고 원래 이 다이소에서 산 머그컵도 어지간하면 깨지지도 않잖아요, 사실. 단단하고 깨지긴 하는데 막 던지지 않는 이상은 흠집하는 안 나잖아. 잘 닳지 않고 그 다음에 마모성 강하고 열에도 잘 버텨가지고 이제 그 열도 유리컵 대비해서 보온 효과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취성이 너무 세가지고 깨져요.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강철이나 주철보다도 훨씬 더 경도 자체는 높은데 상대적으로 깨지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단점이 있고 열전도도하고 전기전도성이 낮다는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 세라믹이 갖고 있는 좋은 특징 때문에 이 열전도성 그 좋은 특징 때문에 이거를 엔진으로 써보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걸 못 쓴 이유가 이게 열전도도가 낮다 보니까 열이 바깥쪽으로 배출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못 쓴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머그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뜨거운 음료나 찬 음료 따라 놨을 때 바깥쪽에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 보온이나 보냉이 그냥 일반 유리컵보다 훨씬 더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장점이라서 이건 그냥 그런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분말야금법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가루 형태의 원재료를 어떤 틀에다 넣고 고온에서 꽉 눌러주면은 그 순간적으로 애들이 녹진 않지만 이 알갱이 사이사이가 꽉 눌리면서 순간적으로 잠깐 이렇게 뜨겁게 녹으면서 붙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조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분말야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만든다. 아니면은 진흙처럼 만들어서 굳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현존하는 모든 소재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아 이런 소재들이 있구나 정도로 상식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을 만한 소재들을 한 번씩은 다 짚어드렸습니다. 이 소재 세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반도체나 이런 얘기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시제품 제작이 아니고 완전 그 재료의 세계 뭐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아 요런 정도면은 여러분이 적어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제품을 제품화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필수적인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하지만은 이거 이외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과 어떤 소재의 선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아직 2020년도 캠퍼스타운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개별적인 상담 요청을 통해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콘텐츠로 다음 3회차 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